그 SK 하이닉스는 체계적 위험은 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크지 않은 거죠. 종목 자체의 악재는 크지 않아. 엔비디아양 수출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면 SK 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 가야 되지 않나요? 비체계적 위험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체계적 위험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냐?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잖아요. 기업 자체의 비체계적 위험에 나라 전체의 체계적 위험. 그럼 두 가지가 다 해소되면 삼성전자는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소되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걸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저는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바닥을 안 깨고 제일 오래됐거든요. 걔네가 전저점을 안 깨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큰 급락 없이 유지만 잘하고 약간씩만 올라줘도 우리나라에 좀 2차 전지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IRA법의 유지. 요거가 될 것 같고요. 한두 개 더 꼽자면 대표님 올해도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근황에서 뭐 좀 공유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근황 토크인가요? 네, 근황 토크가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지금 사실 요즘 네.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유행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둘이 뭐 색깔을 안 맞췄는데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뭐 흑백 요리사를 패러디하려고 입은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옷을 자랑하려고 사실 입고 나왔는데요. 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옷의 브랜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영어로 밸런스 콰이어 하고 이제 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콰이어가 합창단이라는 뜻인데요. 짧은 시간에 밸런스 합창단이라는 합창단을 만들어서 1년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합창 연습을 했는데요. 목표가 있었어요. 네. 전국대회 본선 진출해서 네. 이렇게 대회에서 무대에 한번 서보자. 그 대회가 요거죠. 국무총리상 전국 합창 경연대 26회. 전국에서 아마 합창 대회 중에서 제일 큰 대회겠네요. 네, 일단 유일합니다. 작년까지는 대통령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국무총리상으로 한 단계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래도 전국의 아마추어 대상 합창 대회 중엔 아주 유일한 네. 전국 규모의 합창 대회고요. 어떻게 운이 좋게도 저희 밸런스 합창단이 여기 본선 진출 15팀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 이거 어느 정도 급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추어죠. 당연히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합창단으로서 야 우리 저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했을 때 전국에서 제일 큰 대회고 규모가 있는 대회고 올해는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1월 9일 날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취미 부자라고 해요. 맞아. 엄청 취미 부자세요. 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취미죠. 돈 버는 취미와 직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좋아하느냐 아니냐보다 일단 돈을 버냐 안 버냐의 차이고요. 취미로는 일단 돈을 벌지 않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겠죠. 근데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좋아해서 취미로 했다기보다 해보고 싶었던 거.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건 전국 명산을 다니는 거였어요. 한 3년 전부터 전국 명산을 지금 주말에 시간이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내지 이렇게 2번 다니면서 지금 전국 명산 58개를 제가 정했었는데 내년에 이제 한라산하고 백두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미션 클리어를 했고 달리기도 제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뭐 1km도 못 뛰었던 사람인데 작년에 1년 동안 하면서 하프를 그래도 도전해서 완주를 성공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얼마 되지 않은 한 1년 좀 넘는 이 기간 동안 합창을 연습을 같이 함께 했었는데 또 합창의 새로운 도전에도 성공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게 어떤 뭐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무한도전에서 웃기는 내용의 꽁트식의 재미도 좋았지만 무한도전에서 꼭 1년에 이벤트를 한 2번 정도 했어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어떤 도전들이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짧은 인생인데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것들 또는 도전하고 싶은 것들을 정해서 정말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지? 물론 아마추어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그런 도전의식을 좀 계속 갖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직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취미에서 좀 풀 수 있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아침 한 7시쯤부터 저녁 한 6시까지 거의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을 해요. 특히나 주식이 시간이 열려있는 9시부터 3시 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식 창만 보고 주식 공부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이 끝나고 뭐 일이 다 끝나서 6시 정도 되면 뭐 몸도 지치지만 머리도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친 머리를 어떻게 좀 맑게 리프레시 할까 해서 달리기도 해보고 또는 주말에 등산도 해보고 또는 이번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노래도 하는 이런 도전들을 하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일상에서 굉장히 지치기 때문에 난 취미할 시간도 없어. 근데 사실 달리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되거든요. 합창하는데 큰 돈이 들지 않아요. 보통 합창단도 뭐 한 달 회비 얼마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거나 또는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직업이 바쁘시더라도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에 지친 것을 취미로 한번 회복을 시켜보자 뭐 이런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저도 사실 일상 토크 하나 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취미라는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취미를 갖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돈이 좀 많으신 분, 집에서 와인을 먹고 있었는데 딱 3명이 있었거든요, 저까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작가님은 취미나 취향이 뭔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까지 해도 유튜브랑 독서, 책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는 취미라기보다는 직업에 가까워. 직업이니까, 사실은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그래도 직업이니까. 그때 알았죠. 내가 뭔가 남들한테 말할 수 있을 만한 취미나 취향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때부터 테니스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우연찮게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정유 대무사님이랑 같은 대회를 신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기록이 지금 나오는데, 그날 제 기록이,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 맨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못해서 10km에 1시간 24분. 그 당시 세무사님 기록이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저는 한 1시간 5분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세무사님보다 20분이나 늦었다라는 그 굴욕감. 아까 그거랑 두 가지 합쳐서 그럼 나도 이제 인생의 취미나 취향을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근데 이왕이면 좀 그게 긍정적인 거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이제 러닝을 시작했고, 그 러닝을 한 지가 지금 이제 한 3개월쯤 넘어가거든요. 지난달에 지금 이미지 가리고 하나 뜰 텐데, 지난달에 323km 월에 뛰었고,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마라톤 대회 나갔거든요. 기록이 10km에 44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추어로서 정말 거의 최고의. 지금 불과 1년 지난 거고, 그리고 진짜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건 사실 3개월 전이고, 이게 실제 기록이 제가 순위도 나오던데, 기록이 이제 1494명 중에서 76등. 5% 정도. 상위 5% 정도.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목표를 이제 40분대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입상 1등은 절대 못할 것 같은데 한 5등 정도 안에까지 들려면 한 37분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표로 하면서 많은 제 주변 사람들이, 오늘 세무사님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왜 40분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너가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당연히 건강관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일과 취미 다른 거는 돈을 버냐 안 버느냐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는 세무사님의 이건 비슷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 돈이 아닌 인생의 의미라는 것도 중요하고 재미도 너무 중요한 요소라서 이제 이왕 하는 건데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작가와 강사로 30 중반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37에 불과 한 6년 전에 그냥 어느 날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냥 뭐 1시간, 뭐 10km 1시간, 1시간 10분 이렇게 정도 뛰는 게 아니라 40분 안에 한번 뛰어봐야지. 뭐 그 정도 목표인 거죠. 35분 안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뛰어들었는데 사실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독자 228만 명 유튜버가 되면서 세무사님도 만나 뵙고, 이야기도, 제가 유튜버로서 이제 구독자 많이 안 모였으면 세무사님 저를 만나나 좋겠습니까? 아니, 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을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나 술을 마시거나 할 때, 내가 그때 유튜브라는 세상을,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세상에 잘 안 뛰어들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굳이 그걸 왜, 그냥 감성처럼 약간 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 새로운 세상에 전혀 제가 생각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저는 러닝에서도 그런 게 지금 이제 열심히 뛰면서 내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내년에는 세무사님과 저랑 다른 친한 유튜버들끼리 교토 풀코스 마라톤도 나가거든요. 저는 내년에 2월에 뛰면서도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 혼자 원래 뛰려고 한 건데, 처음에는 그냥 러닝 좀 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입상권을 목표로 하더니, 갑자기 교토에서 풀코스를 뛰고 있는데, 심지어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같이, 거기 일본에서 마라톤을 뛴다니.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참, 내가 그냥 단순히 시작했는 취미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꼭 그런 취미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내가 안 해본 영역을 한 번은 그냥 한 번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결국 취미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해본 거를 취미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축구 선수면 축구가 취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축구가 취미라는 얘기는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가 취미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도전을 갖는다라는 건 그 취미에서도 아주 작은 목표치?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 속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사실은 일에 성공하신 분들일수록 취미에도 성공하실 확률이 좀 저는 높다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미를 할 때도 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취미는 도전이고 특기는 성공이다. 뭐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거만해, 뭐, 거만해. 약간 뭐 특기가 성공이라니. 어찌 보면 작은 성공이죠. 네네. 그 성공이라는 건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는 성공이 아니고 내가 목표한 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취미에서도 얻다 보면 진짜 본업에서도 이렇게 하면 내가 목표를 얻을 수 있네? 본업도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본업도 잘 되고 취미도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멋있네요. 취미는 도전이고 특기는 성공이라니.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는 주식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지금 이제 10월 28일, 이제 곧 11월인데 현재 한국,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랑 흡사해요. 흡사한데 더 글로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조금씩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 자체가 그렇고요. 미국의 다우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거의 신고가예요. 신고가 갱신하고 좀 쉬었다가 갱신했다가. 그리고 뭐 아시아로만 쳐도 뭐 대만 증시, 일본 증시, 심지어 홍콩 증시조차도 우리 증시보다 훨씬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는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3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있다면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의 반도체주들 비교, 또는 미국에서 제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일리나 또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것과 우리나라의 제약주의 비교, 2차 전지 미국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와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좀 탄탄한 위치에 있고 우리 증시도 그래서 급락이나 뭐 하락 위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또는 글로벌 지수들을 잠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고요. 다우 지수는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한 지지난주쯤 여기서도 신고가 뚫고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이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심지어 녹화일이 지금 월요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만 지수를 한번 볼까요? 대만 지수도 이렇게 보면 좋네요. 역사적 신고가가 괜찮아요. 6월이었는데 거의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 8월 5일이 저점이 저기였다면 지금 위치가 이평선들을 좀 밑에 깔고 있고 올라가려고 하는 위치죠. 심지어 뭐 ELS에서 녹다운이 왔다라고 할 정도로 매년 빠졌던 홍콩 항생도 최근 중국 상해 지수와 함께 지급준비율 인하의 재료로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이평선들을 밑에 깔고 있죠. 근데 이런 글로벌의 위치와 다르게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다른 것들과 비교해도 역사적 신고가는 거의 뭐 2021년 3년 전이었고요. 네. 그 근처에 올랑말랑 하다가 최근 2달 동안은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심하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지수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 해외 주식의 차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네. 뭐 일라이릴리 요 정도만 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쳤던 그 가격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처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역사적 신고가 근처권에 올라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최고 기준에 비해서 한 30% 정도의 그 간격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이하에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결국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찍었어요. 액면 분할을 고려하고 과거의 주가를 수정한다면 월봉으로도 주봉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완전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전 세계의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다는 네. 말은 틀리죠. 네. 물론 엔비디아는 AI 반도체니까 그냥 메모리 반도체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약주 쪽에서는 뭐 노보노디스크를 봐도 되고 또는 일라일리도 봐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위고비가 들어왔으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사인 물론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우리나라에 위고비를 상륙을 했지만 지금 미국 증시, 미국의 종목들, 대장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엔비디아처럼 미국의 제약 대장주인 일라이릴리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증시와 아시아 네. 증시, 우리 증시를 비교를 한다면 일단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미국 차트는 3대 지수가 모두 신고가 근처. 근데 이제 우리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우리 증시는 확실히 아시아 증시에서도 평균보다 못 미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장주들, 우리나라의 3대 업종, 가장 시총이 큰 3대 업종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총이 가장 큰 반도체의 1위 기업 엔비디아, 2차 전지 1위 기업인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테슬라, 제약바이오에서 일라이릴리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 대장주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뭐 늘 말씀드리는 미국 증시가 뭐 먼저 올라갈 때 우리가 덜 올라가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유럽 증시나 다른 아메리카 증시들도 역사적 신고가들이 꽤 있어요. 뭐 독일이랄지, 아니면 캐나다랄지. 그래서 결국은 미국만 잘 가라는 말은 일단 잘못됐다. 유럽에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신고가를 치는 나라들은 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증시가 그러면 선진 증시보다는 조금 밀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약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약한 점을 일단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 약한 점을 찾을 때 그냥 상상력에 의한 것과 뭐 실제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었다면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수개월에 지속됐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던 것, 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업종의 시총 구분인데요. 2차 전지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안 좋았거든요. 최근까지도. 근데 그 2차 전지의 시총 비중이 꽤 높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2차 전지의 시총이 높은 거, 삼성전자가 계속 매도가 나왔던 거. 이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아. 그럼 2차 전지는 시총이 왜 계속 비중이 높은데 주가가 왜 계속 떨어졌으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왜 매도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안 좋았을까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이유를 하나만 꼽자면 일단은 저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저는 금투세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사실 요즘 조금 또 위험해졌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그냥 뭐 오물풍선만 보냈잖아요. 러시아 전쟁에 또 북한에서 이렇게 파병을 하면서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 주식을 한 25년 하면서 이렇게 북한과 대치 상황이 있으면서 어떤 큰 문제들 예를 들어 북한에서 뭐 태평양 쪽으로 일본 넘어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와의 트러블로 휴전선 부근에서 잠시 총격전을 벌이거나 금강산 관광 폐쇄 또는 개성공단 폐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을 때 짧게는 뭐 한 2, 3일 길게는 1, 2주 더 길게 제 기억에 남았던 건 한 달 정도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그때 개성공단 폐쇄 이때는 되게 좀 심했었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쨌든 분단 국가가 맞고 러시아 파병은 조금 악재일 수 있지만 그거는 요즘 나온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요즘 나온 얘기라면 최근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특히나 취약했던 거는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금투세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자는 당연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를 배제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배제한다면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투세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제가 꼭 슈퍼개미라서는 아닙니다. 슈퍼개미가 아니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금투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났어요, 지금. 금투세 때문에 주식이 안 좋은, 진짜 맞아? 그게 직결되는 거 맞아?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발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다고 해서 발라낼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금투세를 하는 게 호재냐 악재냐 해서 악재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악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내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보다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금투세가 악재냐 아니냐 해서 일단 악재는 맞아요. 근데 더 악재는 뭐냐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악재는 많아요. 저는 25년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과의 큰 문제들 또는 9.11 테러 때 코로나 때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가 악재란 얘기예요. 9.11 테러도 9.11 테러 뭐 너무 오래돼 갖고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계속 뉴스 토픽이 뜨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진짜 3차 세계대전이야? 미국이? 저 큰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아무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는 다음 날까지도 아마 폭락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이건 테러의 소행이야. 뭐 그때 되게 유행했던 이름이죠. 오사마 빈라덴의 소행이야. 바로 이렇게 뭐 하면서 우리 테러 척결할 거야. 미국은 지지 않아.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적어도 3차 세계대전은 아니구나. 테러를 소탕을 하러 뭐 이렇게 가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는 가깝게는 코로나죠. 코로나 때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라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제 주식 인상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주일 또는 한 열흘 정도에 어느 정도 잠잠했단 말이에요, 유행이. 근데 코로나는 거의 한 달 이상 굉장히 유행이 심했고요. 코로나 걸리면 뭐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어땠냐면 공장이 셧다운되고 막 식당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게 하고 전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야 이거 뭐 이러다가 뭐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죽으면 주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폭락을 하고 아무도 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야 그래도 마스크 끼고 다니면 전파력은 좀 낮아지고 또 그렇게 사망률이 높지는 않아. 물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노인 병약자들은 좀 위험하지만 그렇게 많이 위험한 병은 아니야 생각보다. 우리가 그거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안정을 찾았죠. 심지어 전 세계가 제로금리로 내려가니까 폭등을 했었죠. 폭등을 하면서도 공장은 셧다운 됐었고 식당을 가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죠. 뭐를 안심을 해요? 코로나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9.11 테러의 정체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그게 바로 불확실성과 확실성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지지한다, 폐지한다, 뭐 시행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투세를 시행할 겁니까? 폐지할 겁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연말이 지나면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시행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유예를 할 건지 정확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는 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인 거죠. 현재의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금투세는 하여가 무조건 악재예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아직 안 나왔을 상황. 저게 뭐지? 어떻게 될 거지? 모르는 상황은 무조건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투세는 악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우리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나와야 돼요.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건지. 폐지가 된다면 분명히 일시적으로 오를 건 당연합니다. 그게 금투세가 누르고 있었으니까. 폐지가 되면 당연히 호재는 맞고요. 근데 그 호재가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는 폐지되고 지나봐야 알죠. 근데 어쨌든 폐지 발표되는 순간 상승은 맞죠. 근데 상승 이후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원래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잖아. 원래 미국 따라가는 나라잖아. 뭐 이런 게 된다면 뭐 일시적으로 상승하다 끝날 수도 있겠죠. 또는 유예가 된다면 저는 이제 유예는 폐지와 시행의 중간 단계라고 보니까 시행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저는 시행으로 확정된다면 일시적으로 큰 악재라고 보죠. 폐지는 일시적으로 큰 호재, 반면에 시행은 일시적으로 큰 악재. 근데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는 큰 악재인데 1년, 2년, 3년 동안 금투세 때문에 다 죽어?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뭐 파생상품도 하는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도 새로 생긴 그거예요. 당장 뭐 1, 2년 전에 생긴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원래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됐어요. 그럼 다 떠나야 되잖아요. 사실 위클리 옵션이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저는 사실은 돈 벌어서 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해서 1세대 2주택 3주택을 똘똘한 놈 한 채로 바꾸는 게 세금 내기 싫어서거든요. 그리고 똘똘한 채 한 채로 바꿔서 남은 돈으로 주식시장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주식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 내래? 그럼 어차피 양도소득세 낼 거면 부동산 하지 뭐.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그럼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큰 돈이 나가건 또는 이런 걸 예상해서 작은 돈이 나가건 나가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시행이 이미 확정이 되면 나갈 사람들은 나가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하락이에요. 하지만 나갈 사람 다 나간다면 더 이상 그건 악재가 아니거든요. 폐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돈 많은 사람 나갔던 사람들 야 폐지됐네 들어올 사람들 들어와 그럼 당연히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호재겠죠. 하지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온 다음에는 역시 큰 재료 가치는 없을 겁니다. 파생상품 때도 그랬거든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만들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거래가 미미해지면서 사람들 다 떠날 것 같았지만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당연히 폐지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가장 안 좋은 건 지금 안 나오는 거다. 결정이 안 된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폐지는 호재, 시행은 악재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전 세무사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금투세를 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논리들에 저는 다 반박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제일 웃긴 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세무 관련자들은 뭐 다 영창 가야 됩니까? 여태까지 왜 안 만들었어? 이거는 뭐냐면 세금의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소비에 세금을 왜 냅니까?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소득에서 내는 세금보다 소비에서 내는 세금이 훨씬 많아요. 그게 뭐죠? 바로 10% 부가가치세. 소득에서 그렇게 다 걷어갈 거면 소비에서는 왜 내요? 소득에서만 걷어가면 되지. 소비세가 없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다른 나라가 견줄 거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없애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세무사로서 부가가치세 없애세요라고 말하는 거 진짜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소비에는 과세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득에 과세하지 않아요. 왜? 정부 정책상.
정부 정책상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 안 했던 건 정부 정책상. 어떤 정책이죠?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죽이지 않기 위한. 근데 이제 와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죽이지 않기 위한 양도소득세를 안 받았던 건데, 안 걷었던 건데, 이제 와서 왜 걷어요? 저는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아니, 소득 체계라는 게 있고, 소비 체계라는 게 있고, 그 소득에 대한 어떤 소득은 과세를 했었고, 어떤 소득은 비과세였단 말이에요.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비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쌀, 고기, 정육점 이런 거 부가세 안 붙어요. 여러분들 정육식당 있죠? 정육식당에서는 고기를 사죠? 거기는 부가세 안 붙습니다. 상차림이나 술이나 이런 건 부가세가 붙어요. 그게 바로 정책이라는 얘기예요. 정책. 쌀에 부가세 10% 붙이면 농민들이 불편하잖아. 고기에 부가세 붙이면 숙성업자들이 불편하잖아. 세금이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거든요. 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슈퍼개미라서가 아니라 세무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에 호재가 하나도 아닌데 소득에는 과세를 해야 돼. 그럼 소비에 과세하지 말던지. 정말 모든 소득에 다 과세하고 있습니까? 면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테슬라 아까 보여주셨는데 테슬라 주가 지금 $270 근처까지 다 왔잖아요. 네. FSD의 기능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텐데 앞으로 주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큰 축이, 이제 성장 산업이 큰 축이 AI,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AI의 가장 수혜 업종이 AI 반도체였던 엔비디아였고, 전기차 또는 나아가서 자율주행의 가장 수혜 업종이 테슬라였는데, 사실은 지금 테슬라가,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제 발동에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삼성 SDI가 8%, 에코프로비엠이 9%, 그리고 다른 포스코 그룹들이나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도 6, 7%씩 올랐거든요. 우리가 테슬라를 보는 이유,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2차 전지의 운명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요. 원래 가장 컸던 건 IRA 법에 대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급등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사실 지난주에 IRA 법의 진행 상황들이 이렇게 공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이거 정치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정치죠. 원래 바이든 대통령 때 IRA법이 시행됐다는 얘기죠.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에 수혜를 주는, 보조금을 주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정권에서 한 어떤 행위들을 부인하고 내가 되면 바꿀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정책이었어. 트럼프는 이 IRA법을 왜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지속되겠죠. 근데 어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IRA법이 유지된다면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돼도 쉽게 법안이 바뀌지는 않아. 법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이런 의견들, 거기에 테슬라가 지금 주가를 다시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일단 급등을 했는데요.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 바닥권 급등이기 때문에 당장 뭐 2차 전지가 바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작을 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에코그룹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보다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완성 업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일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이 크다 적다보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전저점을 안 깨고 잘 버텨준다면 에코그룹주들 또는 뭐 삼성 SDI나 포스코 계열사들이 잘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주가로 본다면 테슬라 주가, LG에너지솔루션 주가, 에코프로 머티리얼 주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엔비디아 주가도 바닥 찍고 지금 다시 $140 넘었죠. 이거 다시 올라온 이유랑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인 거죠.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아마 다들 똑같은 논리로 말할 겁니다. 야, AI가 성장하긴 할 텐데 과대평가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I가 앞으로 성장하긴 해. 근데 주가가 이미 그 성장을 다 반영했어. 그게 떨어지는 논리예요. 그럼 올라가는 논리 뭘까요? 아직 다 반영하지 않았어. 그래서 원래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미래의 성장을 훨씬 크게 보았을 때 올라가는 거고, 떨어진다면 미래의 성장도 크지만 이미 주가는 너무 많이 반영했었거든요. 너무 단순하죠. 엔비디아가 떨어질 땐 그래 엔비디아가 좋은 기업이긴 한데 AI가 미래에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미 성장이 다 반영됐어. 근데 엔비디아는 그럼 지금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지난주에 뚫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AI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사업이고 신성장 사업이고 미래 세계고, 우리는 그 AI를 아직 맛도 못 봤다라는 게 훨씬 큰 시장에서의 판단인 거죠. 왜 시장 주가라는 건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은 그때의 공감대가 맞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떨어진다면 우리의 공감대, 야 너무 거품 아니야? 근데 그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는 또 그 반대편, 거품으로도 빠졌잖아. 그리고 미래의 AI 세계는 아직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더 크게 올 건데 그게 공감된다면 다시 오르고.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 야 이건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져도 좀 웃긴 분석인 거고, 또는 엔비디아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야 이건 거품이 빠진 게 맞고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도 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석은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지를 찾는 사람인데, 엔비디아는 확실합니다. 떨어질 때는 미래의 성장보다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어. 올라갈 때는 야 주가에 덜 반영됐어. 미래에 앞으로 올 거 우리 예상 못하거든요. 그 예상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아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물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요. 엔비디아가 계속 영원히 더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구글 전에 야후였거든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전에가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 반도체는 달라. 저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갈 때도 있었는데 그럼 계속 유지를 했어야죠. 결국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게 요즘에 노보노디스크가 그걸 보여준 거고요. 덴마크의 한 제약사가 유럽 시총 1위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고비를 만들고 공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신기술들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가 현재 1위가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1위가 언제든지 어떤 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이유는 그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이 세 가지가 시총 1위, 2위, 3위 기업인 게 저는 사실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표현보단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시총 1위를 애플하고 견주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야.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반도체에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도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있고 그 가능성, 또는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지금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 근데 테슬라처럼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야 위고비를 만들었어? 그래서 덴마크의 제약기업이 유럽의 시총 1등이 됐어? 그럼 제약산업은 엄청 큰 산업인 거예요. 엄청 큰 산업. 근데 우리나라에도 제약산업은 3위 산업이라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거래소뿐 아니라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시총 탑10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성장 산업의 시총 배분은 마음에 든다. 근데 이제 좀 글로벌 기업을 못 따라가는 게 좀 아쉬운데, 그 못 따라가는 건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적인, 또는 남북 간의 약간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으쌰으쌰한다면, 우리가 응원해준다면 결국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삼성전자 지금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6만원 붕괴되고 최근 1년째 최저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올해 4분기 기점 꺾인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도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를 간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업종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향 수출이 가능한, 납품이 가능한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메모리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 업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비메모리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차이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가 나타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21년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96,000원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6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메모리 쪽 집중이 좀 돼야 되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향 어떤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역대 최장 33거래일째 연속 순매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13조가 넘게 팔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팔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외국인들은?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56%의 지분에서 52%의 지분이 됐어요. 최근 누적 기간 3개월이잖아요. 엄청 판 거죠. 3개월 동안 56에서
52가 됐으니까 4% 이상 판 겁니다. 4%. 4% 팔았다는 얘기는 거의 대주주가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대주주 지분 10%가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팔았다는 게 아니라 4%의 네트로 외국인 지분이 팔린 건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54%에서 5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54.6위까지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SK 하이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이 아까 이미 들었던 설명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주시는 주식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심처럼 인기가 있건 없건 나는 한번 저 연예인한테 꽂혔으니까 죽을 때까지 저 연예인을 좋아할 거야 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주식도 그렇단 얘기예요.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먹여 살렸잖아. 솔직히 지금 한 70, 80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고속성장들, 정말 수원시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월급날 수많은 수원의 뭐 식당, 술집에서 많은 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울산은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 그 지역사회만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거죠.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처럼 삼성을 굳이 사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외국인들은 엔비디아도 있고 TSMC도 있고 삼성도 있는 거거든요. 또 SK하이닉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4% 파는 동안 SK하이닉스는 유지. 우리나라의 순매도 규모에 비하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순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SK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도 못 들어가고 뭐 얘네 비메모리 반도체 뭐 학원 있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전고점이 245,500원이었잖아요. 지금 196,000원. 뭐 삼성이보다 좋긴 하지만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전고점 다 회복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테슬라가 전고점 근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들은 뭐 거의 뭐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그래서 국가별 그 격차. 일단 지수 자체가 국가별로 격차가 나니까 지수는 모든 종목들의 산출 합계란 말이에요. 그 합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이 일단 저평가 또는 저평가라는 표현보다는 가격이 눌려 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글로벌 차트에서 대만 차트나 일본 차트 정도는 되는 차트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지수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왜? 지수가 묶여있었던 기간 동안 얘는 올해 여름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8월 5일 저점 또는 지난달 저점보다 훨씬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일본 차트, 대만 차트처럼. 그래서 SK하이닉스는 고점 대비는 눌려있고 엔비디아보다는 회복을 못했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보여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또는 우리나라 지수 평균보다 훨씬 좋은 움직임,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좋은 움직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차트상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뭐 데드캣 바운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드캣 바운드가 뭐 이렇게 죽은 고양이가 튕겨나는 정도? 완전히 적은 자율반등 정도예요. 자율반등이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5,000원이 됐어. 매일매일 악재가 나왔어. 근데 5,000원에서 6,000원을 갈 때 그 5,000원에서 6,000원 간 게 어떤 호재가 안 나와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 정도의 반등이 가능한 위치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저는 딱 그런 위치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상승이 큰 의미는 없다. 왜? 오늘 상승 의미가 있었다면 3일 전 양선 또는 여기의 양선 또는 여기의 양선들에서 의미가 있기 반등이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차트상으로는 하루의 양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반 경직이 중요한데요. 하반 경직이라는 건 하루에 되진 않아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보다 이상 6만원 또는 6만 5천원 구간에서 한 달 이상을 좀 버텨야지 야 얘네 이제 바닥 찍었나 보다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적이에요. 삼성전자 자체가 안 좋잖아. 그럼 삼성전자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어닝 쇼크가 아니라 어닝 소프라주가 나와야 되고 엔비디아 향이던 비메모리에 대한 매출 증가든 뭔가 비메모리 쪽의 호재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 어려운 용어지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비체계적 위험은 한 기업의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이에요. 아까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에서 제가 이 용어를 사실 쓸까 하다 안 쓴 건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 낮아? 우리나라 전체의 체계적 위험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역사적 신고가의 지수가 당연히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죠. 우리나라 지수는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시장 전체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혼자 독야청청 역사적 신고 갈 수 없는 분위기죠. 그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 SK하이닉스는 체계적 위험은 있지만 비체계적 위험은 크지 않은 거죠. 종목 자체의 악재는 크지 않아. 왜? 엔비디아랑 수출이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역사적 신고가면 김 작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 가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비체계적 위험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체계적 위험 때문에 못 간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냐?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잖아요. 기업 자체의 비체계적 위험에 나라 전체의 체계적 위험. 그럼 두 가지가 다 해소되면 삼성전자는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해소되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걸요. 그래서 만약에 금수세 폐지가 된다, 또는 뭐 북한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혀 없어진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종고점 근처까지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종고점 근처까지 쉽게 못 가겠죠. 반대로 삼성전자 자체의 호재가 계속 나와요. 하지만 체계적 리스크, 국가 전체의 리스크가 계속 유지가 되고 계속 억눌려 있다면 삼성전자의 자체 호재의 한계도 역시 제한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올해 또 K뷰티, K푸드가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는데 주가도 좋았는데 그 요인과 2025년에도 주가 좋을까요? 일단 올해 K뷰티, K푸드의 이제 대장주들이 있죠. K푸드는 뭐 완벽하게 삼양식품이죠. 올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체의 체계적 위험을 뛰어넘는 우리나라 지수보다 훨씬 강한 종목이 일단은 주도주잖아요. 음식료 중에서는 완벽하게 삼양식품이 주도주예요. 왜냐하면 올해 7월, 6월, 7월까지 고점을 찍었고 사실 요렇게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올해만 140% 현재까지 윗꼬리를 달았지만 그러면 당연히 대장주죠. 지수는 못 올랐는데 올해 지금 다른 나라 지수들은 이런 거 열받아갖고 안 보여주는데 뭐 대만, 뭐 나스닥 이런 거 평균 한 15% 20% 이상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만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왜 떨어졌는지 분석 안 하고 그러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그 떨어지는 지수 속에 140%가 올랐대요. 음식료주가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K푸드의 선봉은 완벽하게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면 왜 삼양식품이 선봉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출. 음식료는 사실 내수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수 시장 속에서 원조 수출 기업이 하나 있었죠. 삼양식품 이전에 원조 수출 기업.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우리 내수만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의외로 농심 제품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의외로가 아니라 당연히죠. 군인 남자들은 군대에서 사실 신라면하고 짜파게티만 먹고 살았죠. 너구리까지. 그런데 시총으로 보면 전체 음식료주 시총 1위, 2위, 3위가 뭐냐면 1등은 CJ제일제당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굉장히 많은 제품과 또 CJ제일제당은 약간의 수출이 있습니다. 2위, 3위가 재밌는데요. 2위가 삼양식품이고요. 3위가 오리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을 수출해서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수출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농심이 더 크지 않은가? 오뚜기가 더 크지 않은가? 시총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K푸드의 핵심은 삼양식품이고 선봉장은 삼양식품인 이유는 수출해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K뷰티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뷰티 화장품이 내수시장에서 성공해서 주도주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2015년, 16년에 그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도주가 화장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화장품 주도와 지금 화장품 주도가 좀 격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면 그 당시는 2015, 16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명동, 강남 이런 데로 와서 박스로 사갔어요. 박스로. 그래서 그 당시 산성 LNS라는 종목이 마스크팩을 처음 히트를 쳐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1000억도 안 되던 게 20배가 올랐어요. 15배가. 그 당시에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화장품 얘기만 나오면 분석가들이 보통 뭐라 그랬냐면 이제 중국에서 안 팔리잖아. 화장품 끝났는데 다시는 화장품 올라갈 일이 없을걸? 맞아.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약간 과소평가했던 분석이다. 왜냐? 미국에서도 먹힐 줄 몰랐거든요. 유럽에서도 먹힐 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조금 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중국에서만 먹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에서 이걸 왜 써? 라는 놀라움이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V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4,500원 최저점에서 4만원까지 거의 10배가 올랐잖아요. 이게 화장품 관련주예요. 니들샷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 니들의 종류예요. 니들샷. 이렇게 약간 따끔따끔하게 피부 관리를 하는 그런 기구들인데요. 이게 아마존에서 베스트 3까지 갔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려? 아마존에서 팔려? 미국에서 팔리면 유럽에서 팔리는 거고. 그래서 질문은 K푸드 그리고 K뷰티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K엔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왜 미국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과 음식료 제품이 팔릴까? 엔터 때문이겠죠. 그건 당연히 엔터 때문입니다. 당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홍콩 영화를 볼 때 홍콩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일본 만화를 좋아하면서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면서 미국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BTS라는 그룹이 이제 하이브 소속이잖아요. 뭐 최근에는 뭐 좀 약간 사건이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어쨌든 BTS는 뭐 엮이지 않았으니까 BTS가 어느 정도 대단한지는 뭐 여러분들 아실 거고 BTS가 내년 여름이면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해요. 네. 한류가 끝났냐? 아니죠. BTS가 다시 재결을 합니다.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탄 것도 저는 한강 작가님이 주식이랑 뭔 상관 있어? 그거는 순수예술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아니에요? 순수랑 상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순수 작가면은 책 안 파나요? 한강님이 돈 때문에 책을 썼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출판사들이 연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요번 노벨 작가상은 어느 나라인데 한국이야? 더 가깝게는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YG 플러스 한번 차트 볼까요? 첫 출발이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오늘이 월요일이요. 녹화일 기준으로. 정확히 일주일 전에 얼마였냐면 종가가 2,680원에서 7,000원. 근데 이게 노래 한 곡 때문이래요. 아파트 15층 1, 2, 3, 4 이런 게임이 있대요. 네. 이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젊은 분들이 문화잖아요. 뭐 4천만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면서 좋아하는 게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그러면 손을 다 모아서 네. 1층부터 1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문화에서 이런 노래 협업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심심하잖아요. 대기 시간에. 그러니까 스태프들하고 야 우리 아파트 게임이나 할까? 아파트 하다가 야 이거 음도 너무 재밌고 이거 노래 한번 넣어보자. 근데 그 음이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했던 게 아닌 거죠. 너무 재밌는 노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뷰가 1억 뷰가 훨씬 넘어서 뭐 2억 뷰 넘게 나왔다고 하던데 그거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은 다른가요? 오징어 게임 때 명동에서 종로에서 네. 강남에서 달고나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달고나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달고나를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먹어요? 엔터 오징어 게임 때문이었죠. 그래서 넷플릭스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 한번 또 봐야겠네요. 넷플릭스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때 급락했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OTT 업체는 이제 끝이다. 뭐 요즘 누가 넷플릭스를 보냐. 유튜브 보면 되지. 아니요. 그 급락을 다 이겨내고 역사적 신고가를 지난주에 뚫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주가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언급을 자주 해요. 흑백요리사도 사실은 비영업권에서 몇 주 동안 1등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히트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드라마만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쇼 프로그램도 잘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또 12월 달에 나와요. 넷플릭스는 역사적 신고가인데. 그러면 한류의 영향이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질문하셨던 K푸드, K뷰티, 나아가서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 K게임, K패션, 거기에 K엔터 이렇게 저는 5가지 한류 산업, K산업을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엮어서 K엔터, K게임, K패션, 그리고 말씀하신 K뷰티와 K푸드까지 5가지 엮어서 보면은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고요. 거기서 핵심은 뭐다? 수출이다. 예를 들어 게임 중에서 제일 수출에 설명을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건 저기예요. 크래프톤. 왜냐하면 리니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다가 끝났거든요. 세계적으로 히트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크래프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었어요. 뭐가? 크래프톤에서 만들었던 배틀그라운드가. 근데 그때 금메달을 어디서 땄는지 아세요? 인도에서 땄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2등이었나 3등이었고 중국이랑 금운동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인도랑 중국이래. 인도랑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등, 2등 나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등, 2등 나라에서 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우리들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길래.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주의 완벽한 시총 1위는 정말 완벽한 시총 1위가 크래프톤이에요. NC소프트나 넷마블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방금 전에 엔터 말했지만 하이브가 완벽한 시총 1등이에요. 다른 종목이 따라가질 못해요. 왜? 하이브에는 미국에서도 좋아하고 유럽에서도 좋아하는 BTS가 있기 때문입니다. 삼양식품 CJ 제일제당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아마 불닭볶음면이 계속 좋다면 CJ 제일제당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료주 시총 1위가 뭐예요 했을 때 삼양라면 만드는 삼양식품 이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1등이야 시총. 왜?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아시아에서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K푸드를 포함한 K엔터를 포함한 5대 한류 산업들의 핵심은 아직 성장 중에 있고 특히 고성장 기업들은 수출이 잘 되는 회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엔터 콘텐츠가 K푸드 뷰티로 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K게임 패션인 건가요? 아니면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이 아니고 5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엔터란 게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주, 게임주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뷰티랑 식품, 푸드는 잘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못 가는 애들은 못 가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이 잘 되냐, 안 되냐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수출을 요즘 잘하고 있는 게 방산이잖아요. 지금 요즘 근데 이미 너무 높아서 이게 앞으로 예전에 제가 세무사님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나에로스페이스 유망 종목을 얘기하셨던 거 봤었는데 저는 왜 그때 안 샀을까? 신뢰도가 부족했었나 나에게? 저희는 그러니까요. 왜 안 샀을까? 분명히 그 PPT에서 봤었는데 8대 종목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미래 상장 중. 맞습니다. 자, 근데 뭐 방산주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K 문화 한류에 대한 수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K 한류뿐이 아니고 모든 업종이 똑같아요. 모든 업종. 우리나라에서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시총 탑 10 안에 있는 이유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이 뭘까요? 2개를 꼽자면 특히 주도주라인 한 두 종목, 세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2개의 업종이 바로 방산하고 전력기기예요. 근데 이 2개는 거의 뭐 10배고 가까운 뭐 3배, 4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방산주의 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방산주의 대장으로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수가 찌그러져 있는데 지수의 찌그러짐보다 훨씬 잘 가 있어. 심지어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얘는 훨씬 더 잘 갔어. 그 이유는 SK하이닉스는 종속적이잖아요. 엔비디아의 종속적이니까 엔비디아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더 떨어져. 올라갈 때는 덜 올라가.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치는 엔비디아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종속적이지 않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세 종목이 모두 다 신고가 근처입니다. 이게 3대 방산주예요. 야, 이거 2020년에 샀으면 1억치만 샀으면 20억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업종이 주도업종이 되느냐 또는 그 주도업종에서 주도주는 뭐가 되냐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방산업종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대로 이미 2, 3년 전에 러시아 전쟁이 진짜 언제 끝날지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됐고 야 그럼 뭐 2개를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뭐 북한은 거기 보낸다고 그러고 있고 뭐 중국과 일본도 조금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불안한 거죠. 그럼 불안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방산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이 얼마며 남북과 대치 상황인데 그러니까 발전한 국방산업이 방위산업이 이번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 정도의 3인방은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전력기기죠.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는 수출을 왜 많이 했어? 미국은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던 건 엔비디아의 칩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AI 데이터 센터에 제일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AI 데이터 센터에 칩들이 들어가서 AI를 굴려야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전력이잖아요. 전기. 근데 그 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변압기랄지 전력기기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1순위로는 HD 현대일렉이었고 2순위로는 LS일렉, 3순위로는 효성중공업. 그럼 이 세 종목이 방금 전에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템처럼 HD 현대일렉, LS일렉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3인방이 돼서 역시 3배, 4배, 5배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미국의 수출, 방산 유럽의 수출.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이 우상향을 계속 하는 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당연한 이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방산에서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올랐잖아요. 또는 HD현대일렉이 너무 올랐잖아요. 추세적 매매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너무 오르면 더 좋아 보이네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다 꺾이면 과대평가 됐었구나. 사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맞다고요. 미리 예상하는 건 어차피 우리는 반반이에요. 틀릴 확률 반, 맞을 확률 반. 마치 점쟁이 같은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달 후에 올라가 있을지 떨어져 있을지 지금 예상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 고점 저게 올라간다고 떨어진다. 저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걸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15,000원에서 출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40만 원까지 갖고 있을걸요? 근데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눈 감고 있었거나 대주주 아니면. 왜? 우린 모르기 때문에 10배를 갈지 20배를 갈지 100배를 갈지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아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 차트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추세를 파악하고 변곡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추세는 비추세를 뺀다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이니까 상승 추세 종목을 살지 하락 추세 종목을 살지를 결정하면 돼요. 근데 확률적으로 상승 추세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상승 추세 종목을 산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변곡점, 즉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곡하는 그 점에서 팔면 돼요. 상승 추세는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승 추세입니까? 네, 알 수 있어요. 확실히 말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 추세예요. 네. 변곡점을 지났나요? 아니요. 아직 안 지난 것 같아요. 아직 안 지난 것 같아요. 왜? 아니, 역사적 신고가에서 별로 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안 지나요? 아니요. 언젠가는 변곡점을 지나서 하락 전환할 겁니다. 근데 그 지점은 지나고 나서 떨어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주식은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속담인데요. 주식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릎이 어떤 무릎이냐면 바닥을 찍기 전에 떨어지는 무릎이 절대 아니에요.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발바닥, 그 발바닥의 더 바닥, 그 지하의 3층, 지하 5층, 그 밑에 지옥, 불구덩이 다 내가 이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떨어지는 무릎에서 사라는 게 아니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떨어지다가 하루 올랐다고 오늘 바닥 찍었다. 아니요. 적어도 한 달 이상. 적어도 바닥 대비 한 10% 15% 오른 다음에 10% 15% 비싸게 사더라도 이건 이제 좀 바닥 같다. 확률이 높아졌네.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바로 올라가는 오른쪽 무릎. 마찬가지로 야 하나 유로스페인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고점 증후가 없는데 왜 팔아? 그럼 언제까지 간다고요? 지나가 봐야 알아요. 꼭지를 지나가서 대량거래 터지고 축축축 떨어지는 고점 대비 한 20% 조정받는? 그러면 차트 격언 중에 뭐라 그랬죠? 어깨에 팔으라는 말이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라고요. 왜? 올라가는 어깨에 팔았다면 얘 아까 15,000원에서 한 3만원 2배 먹고 팔았을 텐데 지금 40만원 왔는데 올라가는 어깨가 파는 게 아니고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어깨라고 생각했을 때 팔으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확인된 이후에 떨어지는 어깨. 그래서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언제 떨어질까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한국에서 시총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10배가 나올 수 있는 거에 중요한 건 수출이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11월, 12월 2025년에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디인지, 유망 섹터는 어딘가요? 우리는 이제는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아직 안 오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약바이오는 아직 안 올랐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그동안 좀 올랐거든요. 특히 시총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또는 코스닥의 1위인 알테오젠 또는 탑10 조금 밑에 있었다가 거의 뭐 탑3, 탑4까지 올라온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안 오른 종목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진짜 오른 종목? 또 오른 종목은 뭐예요? 아까 방산, 전력기기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은 뭔데 반도체는 일단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은 종목이에요. 그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정도 오래 받았고 아직 안 오른 건 뭐가 있냐면 일단은 후보를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여름까지 되게 많이 올랐었다가 1년 동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바닥 대비 한 10% 올랐네? 10% 20% 올랐어요. 바닥 대비. 전저점을 안 깨니? 안 깨고 있어요 지금.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한 15% 올라있고 바닥을 찍은 지 한 3개월 지났거든요. 그럼 지금쯤이 올라가는 무릎일까 해서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의 주가가 워낙 좋고 IRA법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2차전지에서 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거나 좀 강한 추세가 시작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딱 봐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이평선 밑에 있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좀 커서가 움직이는 이평선의 밑에 주가가 있고 한눈에 봐도 이평선도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이평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연두색이 하고 있죠. 주가도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여기 바닥 찍혀있죠. 8월 5일 지금이 10월 말이잖아요. 8, 9, 10 3달 동안 전저점 안 깼잖아요.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바닥 대비 바닥이 31만 원인데 41만 원이면 한 30% 정도 올랐잖아요. 바닥을 3개월 안 깼고 30% 정도 올랐으면 저희가 바닥일 확률이 높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바닥을 안 깨고 제일 오래됐거든요. 걔네가 전저점을 안 깨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서 큰 급락 없이 유지만 잘하고 약간씩만 올라줘도 우리나라에 좀 2차전지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차트적으로는 그렇고 재료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IRA법의 유지.
요거가 될 것 같고요. 한두 개 더 꼽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와 게임을 들고 싶어요. 소테마 중에서 엔터와 게임이 좀 조정을 오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엔터와 게임이 조정을 오래 받았는데 오래 받았던 소테마들 중에 와 앞으로 성장성 없니? 있니? 전 엔터랑 게임은 성장성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터랑 게임에는 수출이 가능한 산업이에요. 우리가 엔터 산업, 게임 산업은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만 우리나라의 엔터와 우리나라의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엔터와 게임 정도 그리고 2차 전지 이 반등 가능성 이런 걸 좀 축으로 보고 싶고요. 또 하나만 더 꼽자면 로봇도 조정을 꽤 오래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의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삼성. 미국에서 재료가 제일 큰 순서로 말한다면 애플 관련주, 엔비디아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로봇도 관련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재료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가 죽쓰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관련주가 꽤 큰 호재의 주가 상승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지금 로봇을 대기하고 있고 테슬라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도 좀 로봇 관련주 대장주가 어디였죠? 대장주는 일단은 시가총액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였죠.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가 나왔으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설명까지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가에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 하물며 지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떨어졌는데 금투세 폐지가 안 돼서냐 다른 건 없냐? 아니요.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야 원래 기업들이 지네 뱃속만 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지.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 금투세가 아직 결정도 안 났다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산 얘기를 왜 하냐면 두산은 7월 달에 한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다가 반려가 됐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내용이 복잡해요. 두산이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 두산 밑에 같은 라인, 우리도 족보를 따지잖아요. 실제 친인척 간에. 그러면 같은 학년이 형제고 그 아래가 사촌이고, 아래 위가 바뀌어 있으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산은 제일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에요. 지주회사. 그 밑에 누가 있냐면, 같은 라인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그럼 두산의 손자겠죠. 두산의 자식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식에 누가 있냐면 두산 밥켓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업구조 개편을 원하는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합병을 시키는데 그냥 합병시키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쪼개서 최근에 대기업 중에서 쪼갠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쪼개고서 훨씬 잘 갔습니다. 그리고 한 수년 전에 쪼개는데 엄청 잘 가는 회사가 또 있죠. LG화학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있죠.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LG화학보다 LG 에너지솔루션이 훨씬 잘 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두 개로 바뀌었죠. 하나 인더스트리얼이 지주회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회사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훨씬 잘 가죠. 그래서 보통은 대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를 만들면 사업회사가 훨씬 잘 가요. 근데 지금 두산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 나가요? 원자력이 요즘 좀 잘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전력기기가 미국에서 수출이 많이 됐듯이 원자력, 특히 소형원전, SMR이라고 하죠. 소형원전이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방산처럼. 그렇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업 분할하면 나름 괜찮아요. 주주들도. 근데 그냥 단순 기업 분할하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업회사랑 지주회사로 바꾸면서 그 지주회사 밑에 뭐를 놓을 거냐면 두산 밥켓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밥켓에 놓는 그 투자회사를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시키는데 심지어 흡수 합병으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업회사만 남고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그 밑에 두산 밥켓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제 우리 소액주주들한테는 좀 불리한 그런 게 7월달에 있어서 반려가 됐는데 합병 비율 때문이었어요. 근데 합병 비율 좀 더 좋게 해줄게 좀 더 좋게는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본다면 관련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의외로 두산 로보틱스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요즘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 좋아지고 있는 건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거예요, 차트는? 여타 종목들보다 밑에 이평선을 깔고 나쁘지 않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나 요번에 합병 비율 조건이 나오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심지어는 되게 중장기적으로 봐도 역사도 신고가도 가능한 위치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기업 분할을 한다면 남아있는 사업회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전, 아까 이제 업종을 물어본 거니까 수출이 가능한 업종 중에 원전이 있는 거고요. 원전의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런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야, 쟤는 원전의 대장주지만 지금 두산의 기업구조 지배 개편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손해보는 회사인데 왜 언급을 했어? 라고 오해하실까봐 저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손해보는 회사의 움직임은 아닌데 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전망이 되게 많이 들립니다. 한국 주식시장 괜찮을까요?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았던 적은 정말 IMF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글로벌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만 떨어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IMF 때는 선진국들은 안 떨어지고 우리 같은 그 당시는 우리 개발도상국 후진국이었으니까 화폐 가치 때문이었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환율이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동남아랄지 우리나라 같은 약간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이 안 좋아졌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G10, G12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도 글로벌에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내년에 뭐 우리나라 경제가 특별히 얼마나 안 좋아질지 예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랑 우리나라 지수가 직결된다기보단 결국은 미국 경제와 우리나라 지수가 더 직결된다고 봐요. 실제 금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미국의 금리를 언제 인하하는지를 훨씬 주목하지 한국은행에서 미국 금리를 따라서 인하하거나 뭐 유지하거나의 주가가 큰 변동 나올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는 뭐 부동산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왜 부동산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냐? 부동산에는 우리나라의 실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대출 이자 또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한국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봐. 근데 미국 금리는 그럼 우리나라 뭐 대출하고 상관없는데 미국 금리 왜 중요한 게 뭐냐? 미국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른 미국의 지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의 내년에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전망하는 거 약간 이 주식 투자를 25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앞뒤는 좀 안 맞는다. 우리나라 경제는 결국은 글로벌 경제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 글로벌 경제는 결국은 미국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가 안 좋을 거야 라는 의견보다는 그럼 미국이 어떻게 될 텐데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현재 일단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으로 차트로 본다면 전혀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시총 1위인 애플, 뭐 엔비디아, 테슬라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 전혀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3대 지수도 꺾일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고 머리를 찍고 내려가는 어깨인데 아직 머리를 찍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굳이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라는 전망을 그것도 미국 경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예상할 필요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저는 일단은 시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 왜냐면 올해 들어서 한 봄부터 좀 찔끔찔끔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향에 대한 재료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 위험을 제한한다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잘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그리고 또 2차전지. 우리나라 2차전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IRA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테슬라가 어떻게 잘 움직일지 이런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유망 섹터는 내년에는 2차 전지, 로봇과 엔터와 게임 맞습니다. 네 가지가 맞죠. 참고로 뭐 자랑을 하나 한다면 제가 이제 모방송에서 3달 전, 4달 전쯤에 한업종을 말하려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아, 여기서 거기서 뭐 하겠는데요? 그때 제약바이오 하나를 말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약바이오가 뜨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한 3, 4개월 동안 주도주가 제약바이오주였는데요. 그때의 제약바이오주의 제 논리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하든 논리는 있어야 된다. 그럼 그때의 저희 논리는 금리 인하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전이었던 얘기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이 이제 11월인데 그때는 한 8월 정도였으니까 대선 한 3개월 전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대선 레이스에서 언제나 제약바이오주는 이슈가 됐었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1순위로 꼽히는 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산업 이것도 역시 제가 어떤 논리였어요? 미국에 대한 미국의 대선, 미국의 금리 인하 그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 종목만 꼽으라면 한업종만 하면 2차전지를 꼽았던 이유는 IRA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해리스가 된다면 당연히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가 돼도 이게 법이 막 쉽게 바꾸는 거 아니니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테슬라가 너무 짱짱한데 당연히 2차전지가 우리나라 이런 낙폭이 과대해서 낙폭과의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는 LG에너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 지금 바닥을 안 깨고 올라온 기간이 한 3개월
18 정도 되고 바닥 대비 한 20% 정도 20, 30%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닥 안 깰 텐데 바닥을 안 깬다는 얘기는 우상향을 할 텐데 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냐 틀렸냐가 아니고 2차 전지가 내년에 못 가면 제가 틀린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떳떳해요. 왜? 저는 주식을 25년 하면서 수많은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 예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생각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앞으로 어떤 업종을 생각할 때, 지수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 이렇게 비교도 해보고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볼까? 라는 거 제가 좀 하나 오늘 팁으로 드렸다고 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과는 이제 12월 아마 연중이나 말쯤에 이제 2025년 전망 때 마지막으로 올해 방송을 찍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 대선 말씀하신 미국이 중요하다. 미국의 대선, 그 다음에 금리. 대선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가볍게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도 뭐 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에 대해서 더 샤이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트럼프는 되게 호감과 비호가 강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난 트럼프 지지해요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이런 게 있을까 봐. 세무사님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만약에 샤이 트럼프가 있다면 네. 왜냐면 지금 여론조사는 박빙이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한 테슬라 주가와 그 다음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비트코인 이것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말씀 12월 연말쯤에 이렇게 했다니까 금투세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우리나라 장에는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랑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 10월 말에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또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힘들어. 안 힘들 때는 없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폭등하는 장 한 1년 정도, 한 5년 중에 1년 정도를 뺀다면 박스권이건 하락장이건 안 힘든 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든 장이지만 늘상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늘상 박스권이고 늘상 떨어지는 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 철학을 갖고 주식 비전을 갖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외부 변수, 미국이 떨어져 우리가 떨어져 뭐보다 내가 좀 준비가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과 12월에 또 다시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만의 해소님은 슈퍼금 이전희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에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